예, 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이론 강의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체제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운영체제의 이제 고급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 고급 기능에는 이제 정보관리,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자원 보호, 보안에 관련해서 살펴볼 테고, 분산 운영체제의 이제 기본, 개념적인 것들, 대략적인 개념적인 것들을 알아나가면 될 거고, 운영체제 활용에서는 이제 주로 유닉스의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를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배워볼 테고, 오늘 운영체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다 배웠고, 오늘은 이제 한 번씩 이제 등장하는 문제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으니까는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정보관리를 보겠습니다. 정보관리에서 파일 시스템을 알아보면 일단은 파일이 뭔지는 다 아시는데 또 파일을 정의하라 하면은 또 어려워요. 솔직히 정의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이럴 때 공부할 때 한번 보면은 운영체제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일관된 논리적 관점을 제공하고, 저장 장치의 물리적 특성을 추상화하여 논리적 저장 단위, 즉 파일을 정의한다. 파일은 보조 저장 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집합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하면, 파일은 일단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건 이제 저장 장치, 말 그대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죠.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보조 장치에 저장되는 단위, 기록하는 단위가 더 낫겠다. 기록하는 단위, 이렇게도 하고, 최소 단위라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최소도 맞는 말입니다. 최소도 맞긴 맞는데, 굳이 최소라고 붙일 필요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장된 건 다 파일이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직접 이제 좀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다루고 직접적으로 그런 단위이기도 하고, 파일이 뭔지 모르지만은 파일을 모르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연산은 어떤 거냐. 일단은 파일은 추상적인 데이터 유형인데, 운영체제는 이제 파일을 적절히 정의하기 위해 파일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을, 시스템 콜을 제공한다. 시스템 콜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 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콜은 일단은 커널과 사용자가 사이에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커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커널이 저번 시간에도 나왔고 저저번 시간에도 나왔고,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커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운영체제를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커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커널의 개념은 꼭 아시고, 이런 것도 이제 시스템콜을 사용해서 이제 파일 연산을 하게 됩니다. 파일 연산이라고 하면은 파일을 생성하고 열고 쓰고 읽고 이런 것들, 삭제하고 절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 연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컴퓨터 구조였나? 그때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조기억 장치도 입출력 장치로 볼 수 있다, 출력 장치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이건 이제 코딩을 해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고, 우리가 C 언어를 예를 든다면은 파일을 다룰 때 보통 fopen 이 함수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인자는 이제 파일 이름이 들어가겠고, 이게 이제 파일을 연다라는 의미가, 파일을 연다,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파일을 주기억 장치에 상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작업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할 때 f close 이런 함수 이제 파일을 닫는다고 하죠. 파일을 닫는다는 의미는 주기억 장치에 상징된 거를 이제
삭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앱 오픈 해놓고 클로즈 안 했다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연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 메모리 낭비도 되고 뭐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신경을 써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일단은 파일에 대한 연산이라든지 뭐 이 파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간단한 거 한 개 보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파일은 연관된 데이터들의 집합이고요. 이거는 이제 1과목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배웠던 이제 모듈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파일이 반드시 연관된 데이터들이 그건 아니,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파일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나중에 뭐 디렉토리를 보면 공부하면서 이 부분 또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은 주로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사용한다.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상태가 파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틀린 거. 그 다음에 사용자는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며 제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시스템 콜을 통해서 생성하고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저장 장치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어떻게 부트시키는지, 그리고 블록의 총수, 가용 블록의 수와 위치, 디렉토리 구조, 그리고 개별 파일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상에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부트 제어 블록, 볼륨 제어 블록,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파일별로 F12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은 부트 제어 블록은 그 시스템이 그 파티션으로부터 운영체제를 부트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트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UFS는 이제 여기에 이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말하고요. NTFS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APFS는 이제 애플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APFS는 이제 맥킨토시, 맥킨토시, 그 다음에 아이폰, 그 다음에 뭐 아이워치,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지금 현재 똑같이 APFS를 사용하고 있어서 서로의 호환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유용하게끔 이런 체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FS 플러스라고 이제 다른 거였고, 지금 주로 사용되는 게, 애플에서 사용되는 게 APFS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고요. 일단은 방금 부트 제어 블록을, 이런 정보를 부팅에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유닉스에서는 부트 블록이라고 부르고, 윈도우즈에서는 파티션 부트 섹터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이제 유닉스를 부르니까는 유닉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제어 블록은 이제 볼륨의 블록 수, 블록의 크기, 가용 블록의 수와 포인터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쓸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가 이제 하나라도 여러 가지 볼륨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C, D, E, F 뭐 포맷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파티션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를 슈퍼블록이라고 합니다. 유닉스에서는 슈퍼블록이라고 부르고,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마스터 파일 테이블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구조.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배울 거고, 디렉토리 구조는 이제 파일을 조직하는데 사용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유닉스에서는 inode 리스트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별로 존재하는 F12는 이제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F12는 뭐의 약점이냐면 파일 컨트롤 블럭. 파일 컨트롤 블럭의 약자입니다. 파일 컨트롤 블럭의 약자고,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배울 때 이제 PCB는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인데, 이거랑 기능이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듯이, 이제 파일별로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F12라고 하는데, F12는 이따가 바로 자세히 배울 테고요. 이거를 이제 유닉스에서는 아이노드라고 부릅니다. 아이노드가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아이노드랑 아이노드 리스트 이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윈도우즈에서는 이런 F12 내에 있는 내용도 마스터 파일 탭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연관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이제 각 파일별로 있습니다. 각 파일별로 무슨 인덱스 뭐 이런 구조로 파일에 각각의 그 정보가 있고 거기에 연관해서 이제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 이제 총체적으로 F12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블록 구조 자주 묻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 유저 블록 뭐 이런 건 없었지요. 답은 바로 1번이고 아까 봤던 부트 블록과 아이노드 리스트 슈퍼 블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부분은 그렇게 외우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부트, 슈퍼, 아이노드 외울 필요 없고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생각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F12 파일 제어 블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F12는 이제 대충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권한, 파일 날짜, 파일 소유자 그룹 ACL. ACL은 액세스 컨트롤 라인. 라인이란다.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고 나중에 그 보안 관련해서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 파일 크기라든지 파일 데이터 블록 또는 파일 데이터 블록을 가지는 포인터. 한마디로 파일의 위치를 말하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전형적인 F12의 내용이고, 내나 P12랑 거의 비슷하죠. P12는 이제 프로세스의 그거를 갖고 있듯이, 정보를 갖고 있듯이,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 램을 말합니다. 주기억 장치에 이제 사용자 공간에서, 사용자가 이제 리드 인덱스 이런 명령으로 이제 그 파일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커널로 하는 거니까 이게 시스템콜 명령입니다. 시스템콜을 통해서 파일을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파일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바로 방금 봤던 F12 그 유닉스에서는 이제 아이노드라고 부르는 이 F12를 커널로 가져옵니다. 커널에 가져오게 되면은 이 내용 여기서 이제 파일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위치도 있고 해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의 그 위치를 찾아서 이제 실제적인 그 자료 블록 부분을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F12가 커널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유닉스는 이제 파일 디스크리터라고 하고 윈도우즈는 파일 핸들이라고 합니다. 윈도우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로 나오는 게 파일 디스크리터인데 이 부분은 좀 그 파일 디스크리터랑 F12랑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같지는 않아요. 그 파일 이름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거든요. 필요 없어서 커널에서는. 그런데 조직 응용기사 시험에서는 그냥 같다. F12는 파일 디스크리터다. 이렇게 이꼴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닌데, 기출 문제를 보면은 파일 디스크리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파일 제어 블록이라고도 한다. 방금 내가 말했듯이 F12랑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파일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방금 봤던 그런 거고, 사용자가 파일 디스크리터를 직접 참조할 수 있다. 직접 참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널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왔잖아요. 커널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스템 콜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파일 디스크립터의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파일이 개방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 콜로 이제 호출이 되고 주기억 장치에 등재가 되면은, 뒤에 주기억 장치로 이동된다. 개방된다는 말이 이제 주기억 장치로 등재된다라는 그런 의미니까는 4번도 맞는 게 되고,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일 액세스 메소드. 파일 접근 방법은 우리가 2과목 때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고 2과목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운영체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니까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접근 방법에는 크게 이제 순차 접근, 시퀀셜 액세스, 랑 이제 직접 접근, 다이렉트 액세스, 그 다음에 색인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 순차 접근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는 방식처럼 접근을 하는 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주기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파일을 읽고 전송하는 시간은 하드디스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기 테이프가. 그런데 이제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느린 이유가 바로 오버헤드 시간이 발생해서 그래요. 오버헤드는 이제 그 읽고 전송하는 시간 말고 그 파일의 위치로 찾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테이프를 이제 처음부터 쭉 검색하면서 돌리면서 이제 그 읽어드리는 헤드가 찾아가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오버헤드 때문에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만 저장되므로 기억 공간의 활용률이 높다. 순차적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단편화 현상이 발생을 안 합니다. 순차 접근에서는, 상식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공간의 활용이 높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접근, 다이렉트 액세스는 이제 파일의 디스크 모델에 기반하며, 뭐, 예를 들면 디스켓, 이는 디스크가 임의의 파일 블록을 임의적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이고, 읽기나 순서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색인을 활용해서는 이제 직접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색인을 활용해서 색인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봤던 자료를 복습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파일 조직 방법은요, 파일 접근 방법에 의해서 그 파일을 조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접근 방식이랑. 그러면은 이제 시퀀셜 파일, 다이렉트 파일, 인덱시드 시퀀셜 파일, 줄여서 SAM, 순차 접근 방식 SAM, 그 다음에 직접 파일은 이제 DAM, 직접 접근 방식 DAM, 그 다음에 진짜 자주 나오는 ISAM, 인덱시드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 색인 순차 접근 방식.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했었지요. 2과목도 나오고 4과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해서 전에 봤던 내용을 다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찾아간다는 걸 설명을 들었고, 그 특징은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했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이제 오버플로 아리아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세 가지의 그 에리어가 있고, 인덱스, 프라임,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는 세 가지의 인덱스가 있다는 것.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되게 자주 나오니까는, 중요한 것도 아닌데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지요. 예, 되게 중요하니까는 이거를 꼭 암기를 하시고요. 이거는 일단은 이 과목 여러 과목의 토대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는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시험에서는. 파일 구성 방식 중 ISAM의 물리적인 색인 구성은 디스크 물리적 특성에 따라 색인을 구성하는데, 다음 중 3단계 색인, 아까 봤던 3개 인덱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그 3개가 실린더 인덱스가 있었고, 트랙 인덱스가 있었고, 마스터 인덱스라고 있었지요. 그 볼륨 인덱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디렉토리들의 이제 구조들을 보겠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는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단계 디렉토리, 2단계 디렉토리, 트리 구조 디렉토리, 비순환 디렉토리가 있는데,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단계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디렉토리가 있고 각각의 디렉토리에 파일이 이렇게 담기는 이런 구조고, 일단 이게 가장 간단한 디렉토리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 존재하므로 각 파일은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를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같은 폴더에 같은 파일의 이름이 존재할 수 없지요. 다 파일은 한 디렉토리 안에서 유일해야 되지만은 다른 디렉토리는 상관이 없고요.
개별적으로. 뭐 그런 거. 이게 이제 제일 심플한 1단계 디렉토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디렉토리, 그 2레벨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저가 이제 각 유저별로 자기가 액세스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은 각 사용자가 자신만의 UFD를 가진다. UFD는 이제 유저 파일 디렉토리. 유저 파일 디렉토리 약자고요. 이런 UFD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각 디렉토리에는 오직 한 사람의 파일만을 저장하고 있고요. 사용자 작업이 시작되거나 시스템에 로그인 등 통해 그 MFD를 먼저 탐색합니다. MFD는 이제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말합니다. 이 로그인을 했다. 유저 2가 로그인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MFD에서는 이제 여기 있듯이 사용자 이름이나 계정 번호로 색인이 되어 있고 각 엔트리는 이제 그 사용자의 UFD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로그인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용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권한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은 아까 전에 AC를 봤지요. 거기에 참조가 돼서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이것만 띄어서 보면 아까 1단계랑 똑같고 대신에 이제 각 사용자별로 이제 로그인 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게 2단계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거 UFD, MFD가 2단계 디렉토리를 설명할 때 핵심이니까는 이게 나오면 2단계 디렉토리의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리 구조 디렉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리 구조 디렉토리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의 구조들은 다 트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루트에서 이제 서브 디렉토리, 또 그 각 서브 디렉토리는 또 자신의 각 서브 디렉토리를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고, 각 디렉토리는 각자의 파일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보면은 유닉스, 윈도우즈, 도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조, 뭐 대부분 범용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각 디렉토리는 서브 디렉토리나 파일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의 생성과 파괴가 용이하고, 디렉토리의 탐색은 포인터를 사용하며, 경로명은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명을 사용한다. 이게 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게 그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면요. 운영체제니까는 이렇게 도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스에서 일단은 연습용으로 그 디렉토리를 한 개 만들게요. 디렉토리를 PC본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자, 지금 방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PC본이란 디렉토리 안에 또 디렉토리를 한 개 만들게요. 테스트 1 하면은 이제 테스트 1이라는 폴더가 생겼지요. 그러면은 테스트 1이라는 방금 만든 디렉토리에 다시 진입을 해서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pcbon.txt로 해가지고 운영체제 수업 실습 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글로다. 이렇게 파일이 생겼지요. 파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pcbon.txt 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그 타입 명령은 이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초도되고, 이게 이제 상대 주소입니다. 방금 제가 명령한 거, 이 명령이 이 타입이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이 방금 친 게 이제 그 상대 주소고, 절대 주소로 치면은 얘의 경로를 그대로 줘줘야 돼요. 그러면은 C에 PC본에 테스트 1이라는 폴더 안에 pcbon.txt 이게 이제 이게 절대 주소입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지요. 상대 주소는 방금 본 거 이 앞에 걸 다 생략하고 파일명 쓴 거는 지금 이제 내가 진입되어 있는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어서 그냥 앞에 걸 다 생략하고
방금 이 명령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한 단계 올라가서 다른 걸 test2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test2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 파일도 없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상대 주소로 파일 이름이 아까 전에 뭐였지요? pc본 text 파일 이렇게 치면은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가 없죠. 상대 주소니까는 여기서 이제 test2 폴더에서 찾으니까는 존재를 하지 않고 아까처럼 절대 명령어 어디 갔노? 이렇게 치면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절대 주소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방금 이게 절대 경로명과 상대 경로명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도수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순환 디렉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순환 디렉토리는 이제 방금 봤던 트리 구조하고는 다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트리 구조에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파일을 같이 액세스 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를 같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 특징을 살펴보면은 부 디렉토리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스크에 공간을 전략할 수 있다. 왜? 그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만약에 같은 파일을 리스트라는 폴더에도 있고 지금 여기 그 다른 디렉토리에도 똑같은 파일이 이렇게 갖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디스크 공간을 상당히 전략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의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여러 개의 경로 이름을 가질 수가 있고 공유하고 있는 파일을 제것이 그 떨어진 포인터, 디글링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기 그 비유하기 제일 좋은 게 윈도우즈 사용할 때 바로가기 아이콘 아시죠? 일단은 그 파일이 어떤 경로에 있는데 이제 편안하게 쓰려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게 만들어 놓고 그걸 클릭을 하면 어디서나 실행이 되죠. 어디서나가 아니고 바탕화면에 쉽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가기는 존재하고 원래 실제 파일을 삭제를 하면은 이제 실행이 안 되지요.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 포인터가 있는 자리에 원래 파일은 사라지고 다른 게 있을 때 다른 걸 가리킬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거를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 그거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비순환 디렉토리는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폴더와 파일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보면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렉터리 구조는 이제 부 디렉터리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고 디스크 공간을 전략할 수 있고 하나의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여러 개의 경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공유하고 있는 파일 제것이 떨어진 포인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본 비순환 디렉터리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제 파일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보호 기법에는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건 뭐 정도만 이제 한번 보고 훑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 이름들을 보면은 대충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상식적인 내용이 많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은 여기서 다루진 않으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보 보안 기사 이런 데서는 좀 공부할 게 많겠지요. 일단 이제 파일 보호 기법에는 이제 네이밍, 이름 명명,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방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권한 구역. 이것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파일 보호 기법인데 따로 설명할 게 있어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이제 이름 명명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모르는 사용자는 이제 접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ID 패스워드 일이 있을 때 ID 모르면 이제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방식. 각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제공하여 그 패스워드를 알아야만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는 이제 그 파일 내용 자체를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복호화 시킬 수 있는 키가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사용자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권한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ACM, ACL 이래 있는데 ACM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라고 해서 접근 제어 행렬.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제 행렬로서 표기한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가 한 문제가 있던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게 뭔지 몰라도 좀 상식,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ACL 같은 경우에는 Access Control List, 접근 제어 리스트. ACL은 아까 전에 그 FCB에 포함된 내용이었지요. 이거는 이제 객체나 객체 속성에 적용되어 있는 허가 목록. 이 허가 목록이 있어야지 그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 부여하는 방식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파일 보호 기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모르는 사용자는 접근 대상에서 제어시킨다. 뭐 네이밍이죠. 1번.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안 기법이 이제 내부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방금 봤던 이제 파일 시스템에 있는 디렉토리 구조 공부했을 때 그때 봤었던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보안하는 겁니다. 보면은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신뢰성 있는 운영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체제가 갖추고 있는 기능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뉴스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집 안에서 쓰는 그 IP 카메라 CCTV처럼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이 해킹해서 보는 게 많았잖아요. 그게 뭐 해킹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그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자 아이디가 어드민이거든요. ADMEN. 이걸로 치고 따로 세팅 안 하면 비밀번호마저도 없고 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기본적인 있는 기능 어드민이란 아이디를 비활성화 시키고 그런 관리자 아이디를 내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 버리면은 아까 전에 이게 이제 네이밍 기법을 사용한 거죠. 그 이름 자체를 모르면 접근이 안 되니까는 그렇게 해도 해킹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진 99% 사라지죠. 아무튼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내부 보안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과 암호화 이것도 이제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제반 행위로서 패스워드, 인증용 카드, 지문 검사 등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암호화는 이제 암호화의 종류에는 크게 대칭키와 공개키로 나눕니다. 대칭키와 공개키로 나누는데 대칭키는 뭐냐? 암호화 복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발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으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공개키는 이제 암호화와 복호화가 이제 서로 다른 키. 그러니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갖고 있는 키가 다릅니다. 그리고 안전한 키 분배가 이제 필요하다. 뭐 이제 암호화 기법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게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게 대칭 키인지 공개 키인지 그거를 구분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ES 붙고 E가 많이 비면 대칭 키. 그 공개 키는 이제 RSA, DSA 이렇게 SA로 끝나는 거 이렇게 저는 옛날에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정보 보안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이 하나하나의 알고리즘을 아셔야 되고 그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그냥 뭐 구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는 SEED, 3S, DES, AES 등이 있다. 이것들은 그거지요. 대칭키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 틀린 건 1번이고, 그 다음 거 보면은,
공격기 암호화 시스템에는 안전한 키 분배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 공격기 암호화 시스템은 긴 평문을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 짧은 걸 암호화할 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평문을 암호화하는 공격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키를 달리하는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다. 이게 공격키 암호화가 다른 말로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산 운영 체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은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분산 시스템은 이제 메모리나 클럭을 공유하지 않는 프로세서의 모음이다. 여기서 메모리나 클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제가 소개시켜준 공용책에 보면은 기억장치나 시계를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하지 않는 프로세서의 모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클럭을 여기서 시계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클럭은요, 그 CPU 클럭을 말해요. CPU 클럭, 그러니까는 작동의 주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단어는 그대로 영어로 썼고, 분산 시스템은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 연결된 약결합된 노드들의 집합입니다. 약결합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볼 거고, 분산 처리 시스템의 이제 계층 구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은 사용자 프로그램 계층, 파일 시스템 계층, 프로세서 계층, 기억장치 계층, 하드웨어 계층이 이래 있고, 각자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거에 대한 관리 기능,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거에서 이 그대로인데, 저는 지금 이 계층을 나타내고 있는 문헌을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기억하기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분산 시스템의 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시스템도 다 이런 계층을 갖추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 그냥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분산 시스템에 계층하면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특출난 거는 이제 미들웨어가 있다는 거, 이 계층, 미들웨어 계층이 있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분산 시스템 계층을 말하는 건데, 지금 거는 뭐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분산 처리 시스템의 이제 장점이 곧 목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계산 속도가 향상되고, 신뢰성을 이렇게 보장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의 장점이면서 목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니까는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분산 시스템과 연계해서. 기출문제는 아까 봤던 계층 문제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의 계층 구조 그림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프로세스 계층을 말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봤던 걸 좀 볼 건데, 왜 봐야 되냐면, 분산 시스템은 이제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 연결되는 약결함된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위상, 토폴로지, 이게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 그 2과목에서도 자주 나오고, 여기서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그 필터평, 실기 필터평에서도 자주 나오니까는, 여러 번 봐도 뭐, 시간이 아깝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IT 분야에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좀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결합이 뭐냐, 이 개념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오는 네트워크 운영체제랑 분산 운영체제를 구분할 때 이 개념이 조금 알아야지, 이 개념만 알면 구분이 되거든요. 일단은 약결합 시스템을 뭘 말하냐면, 일단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는 각자,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노드들이 서로의 오전성이 적다. 한마디 독립적이란 말입니다. 독립적이고, 이제 간결함은 이제 노드들이 서로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중입니다. 서로보다 상호 오전적입니다. 오전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약결합 시스템은 각각의 노드들이 CPU, 메모리, 그 보조기억장치 뭐 이런 것들 모두 갖추고 있고, 간결합은 이제 일부분만 갖추고 있는 게 맞습니다. 프로세서는 프로세서끼리 있다든지, 저장장치는 장치만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간결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의미를 약결합은 독립적인 거고 간결합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 내부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아니 내부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그 각각의 시스템의 각각의 노드들이 독립적이냐 상호 의존적이냐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보는 네트워크 관련된 거는 이제 약결합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각자의 노드들은 독립적이란 말이죠. 일단은 이제 간결합, 분산 운영 체제의 개념 중 간결합 시스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결합입니다. 간결합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 의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 하나하나의 노드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이용한다. 이거 맞고, 그러니까 메모리도 공유로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 처리기 간에 하나의 저장 장치를 공유한다. 이것도 맞고, 메모리에 대한 프로세스 간의 경쟁 최소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메모리를 같이 쓰니까는 같이 쓰면은 이제 그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서 이제 경쟁이 발생하겠지요. 그 경쟁이 발생한 것에서 최소화가 당연히 항상 고려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이트는 자신만의 운영체제와 주기억 장치를 갖는다. 이거는 이제 각자가 운영체제와 주기억 장치를 갖는다는 말은 독립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결합을. 그리고 이제 사이트란 용어는요, 일단은 뭐 웹사이트 뭐 그것도 있지만 이게 원뜻이 무슨 장면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거든요. 이거에 일단은 간결합에서는 이제 사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터미널, 노드 이렇게 독립적인 걸 설명할 때는 용어는 이제 약결합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4번이 틀린 거고, 전에 공부했던 이제 토폴로지를 하나씩 다시 복습 삼아서 보면은 이제 구물형 모든 장치는 다른 장치에 대해 전용의 점대형 링 장치를 갖고 있고, 그 구물형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n개의 장치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2분의 n 곱하기 n-1개의 물리적 채널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이 자주 나오고 구물형은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풀 커넥션이라고. 풀 커넥터.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얘랑 다른 노드들이랑 개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커넥티드라고 이름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구물형이랑. 그렇게 알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 스타형. 이거는 이제 중간에 허브가 있고 이렇게 물려 있는 거. 각 장치는 일반적으로 허브라고 불리는 중앙 제어 장치와 전용 점대점 링크를 갖는다. 이게 중앙에 있는 거.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분선 운영 체제 구조 중 다음의 특징을 갖는 것은 모든 사이트는 하나의 호스트에 직접 연결되고 중앙 컴퓨터 장애 시 모든 사이트 통신이 불가하고 통신 시 최대 2개의 링크만 필요하고 통신 비용이 저렴하다. 이거의 특징이 이제 스타를 말하죠. 4번. 그 다음 건 이제 버스형. 버스형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통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지요. 멀티포인터 링크 구성. 이건 이제 네트워크 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다시 나오고, 조선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반선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터미네이터가 필요하고, 이더넷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게 버스 구조라는 거 알고 계시고, 분산 시스템 위상에 따른 분류한 즉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방금 봤던 공유되는 하나의 버스. 보통 하나의 버스 나오면은 이게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 버스 나오면 이제 버스입니다. 이건 이제 멀티 액세스 버스나 그냥 버스 커넥트랑 같은 말입니다. 그냥 막 더 멋있게 보려고 이래 더 넣을 수도 있지요. 일단은 통신 회선이 1개, 노드의 추가 삭제가 용이하고 한 노드가 고장나도 다른 노드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링형은 뭐 이렇게 링형이고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각 장치는 단지 자신의 양쪽에 있는 장치의 전용으로 이렇게 각자는 이제 그 양쪽에 전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신호는 한 방향으로만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송되고 상대적으로 설치와 재구성이 쉽고
한 장치의 결함은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이게 하나가 고장 나버리면은 이제 막히니까는 전체가 이제 통신 불능 상태가 되죠. 이것도 네트워크 때 문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냥 분산 시스템 단어한 개 더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똑같지만은 쉽지만 솔직히 상식적인 거라서 쉽지만은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두 개의 과목에서도 다 나오고 실기 필답형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각 노드가 공평한 서비스를 받고 중성 매체와 노드의 고장 발견이 쉽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경우 통신 회선을 절단해야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단반량의 경우 최대 n-1개의 노드를 거쳐야 된다. 최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돌 때 방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전체에 마이너스 한 개만큼 이제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링형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혼합 이건 이제 버스형과 스타형 성형을 합쳐 놓은 거 이렇게 혼합 접속 형태로 주로 쓰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분산 운영체제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보통 네트워크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아까 약결합, 간결합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라 하면 약결합을 말하고 분산 운영체제라고 하면 간결합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결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독립적이라고 했고 각 노드들이 독립적이고 간결합은 이제 상호 의존적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상호 의존적. 그래서 이제 각각의 터미널이라든지 노드라든지 각각의 그 노드들이 완벽해요. 그 약결합일 때는 완벽하고 간결합일 때는 안 완벽합니다. 서로 막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 당연한 것들입니다. 주요 목적은요, 네트워크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각자의 노드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이제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그냥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적절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자신의 시스템으로 이제 데이터를 종송한다든지 하여 원격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주요 목표고 분산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각자의 기능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됩니다. 그게 간결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요, 그 약결합, 그 네트워크 운영 체제에서 주요 기능은 원격 로그인, 원격 파일 전송, 클라우드 저장 장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간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마이그레이션이 그 일단 원뜻은 이제 이주 이런 뜻이고 말 그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 일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이트로 보내고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을 맡고 있는 사이트로 보내고 프로세서는 이제 프로세서가 있는 프로세서가 있겠죠. 프로세스를 그 처리하는 데는 프로세서니까는 CPU 같은 거 그쪽에 있는 사이트로 보내고 하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세 가지 이게 한 번씩 그 물을 때도 있어요. 그 세 가지 중 그 네 개 중에서 한 개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오는 게 어쩌다가 나오니까는 이 세 가지는 기억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요 기능이 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자원 관리지요. 데이터 사이트 쪽으로 보내고 계산은 계산 사이트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체제가 바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를 말해요. 현재 모든 운영체제 및 인베디드 운영체제 인베디드 운영체제라 하면 이제 핸드폰,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 있고 분산 운영체제는 뭐 법령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있긴 있는데 볼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PC 아시죠? 클라우드 PC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예산 800만 원인가 갖고 이제 설치를 해봤는데 그 일단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본체가 한 개가 딱 있고 여기 본체랑 연결되는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막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제 본체를 하나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이게 서버 컴퓨터인데
이 서버에 있는 CPU라든지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각자가 여러 명이서 동시에 쓰는 겁니다. 이걸 클라우드 PC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분산 운영체제를 이고 분산 운영체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아직까지는요 조금 좀 안 좋아요. 좀 너무 어설픕니다. 좀 너무 느려요.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돈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또 구현하려고 하면 이제 서버가 비싸거든요. 이거를 해서 직접 써보니까는 보통 목적이 저렴하다인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저렴합니다. 이게 답답하고 쓰는데. 그 다음은 아무튼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분산 운영체제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약결합과 간결합. 네트워크 운영체제가 약결합이고 분산 운영체제가 간결합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거는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기출문제를 하나 보면 분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보면은 분산 시스템이 하나의 운영체제에 의해서 구현된다. 하나의 운영체제로 구현됩니다. 맞습니다. 분산된 자원의 위치 정보가 감추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냥 문제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의 운영체제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되므로 구현이 어렵다. 구현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이거는 문제가 솔직히 제 마음에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가나다 3개 다 맞는 말입니다. 4번. 그럼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서 연결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이제 CPU 같은 걸 말하지요. 연결 방식에는 이렇게 있는데 먼저 시분할 공유 버스는 이게 버스가 나오니까는 이제 하나의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 간에 이제 하나의 통신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 시스템이 이제 간단하고 전송률이 낮고 경제적이지만 이제 버스에 하나가 있는 통신 선로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전체 시스템이 가동 불능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크로스오버 스위치는 공유 버스 시스템에서 버스의 수를 기억장치의 수만큼 증가시킨 구조고 모든 기억장치에 대한 동시 전송이 가능하지만 하드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높은 전송률 프로세서가 많은 경우에 적합입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구성도를 그리면은 이게 CPU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쫙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CPU 해서 이게 뭐 크로스바 스위치인데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이게 조금 구현하기가 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란다. 프로세서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구현이 너무 복잡해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포트 메모리는 이제 이거 C분할과 크로스바 스위치를 결합한 거. 프로세서 수가 적을수록 적합하답니다. 많으면 되게 복잡해져서 그래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갑자기 안 나오는데 하이퍼큐브는 예전에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하이퍼큐브는 상호 연결망 형태로 많은 수의 처리기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지우고 이게 이런 게 하이퍼큐브입니다. 우리말로 초입방체라고 하는데 초입방체도 우리말은 아니죠. 한자지요. 이런 구조로 이게 각각의 모서리가 CPU고 여기서 하나의 프로세서에 연결되는 다른 프로세서의 수가 n개일 때 총 프로세서는 2의 n승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초입방체 간단하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거 한 개 그려가지고 그러면 직육면체가 되겠지요. 직육면체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으로 똥똥똥똥똥똥똥 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 이거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 연결되는 게 이제 n개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점이 1개, 2개, 3개지요. 그럼 이게 3개지요. 3개면 총 프로세서는 2의 3승이 되겠지요. 2, 4, 8.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맞지요? 이 공식이 맞지요?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절대 안 까먹습니다. 제일 간단한 그래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는 뭐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산하는 게 있죠. 128개의 CPU로 구성된 하이퍼큐브는 CPU로 구성된 건 하이퍼큐브에서 각 CPU는 몇 개랑 연결점이 되어 있는가? 총 128개인데 총 128개인데 이제 하나의 CPU가 다른 거랑 연결된 게 몇 개냐? 그러면은 이제 총 128개니까는 2의 n승이 128이라는 말이니까는 그러면은 n은 2, 4, 8, 16, 32, 64, 128, 2의 7승이네. n은 7이네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점에 연결되어 있는 게 7개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프로세서 연결 방식을 이제 봤고,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활용, 운영체제의 실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닉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유닉스는 이제 프로그래밍 연구와 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미국 벨 연구소의 캠 톰슨님과 데니스 리치에 의해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닉스는 이제 상당 부분 C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의식성이 우수합니다. 이 또 C 언어 특징에서도 C 언어의 개발 목적이 또 유닉스를 제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정보와 유틸리티들을 공유하는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고, 대화식 운영체제이고, 하나 이상의 작업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수행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용어에서는 어려운 게 없지요. 일단은 백그라운드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사용자가 인지 없이 뒤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컨트롤 알트 +100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작업창에 없는 것들도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죠. 그런 게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화식 운영체제란 말은 인터랙티브, 대화식이라니까 더 무슨 채팅도 아니고 좀 이야기가 더 어려운데,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운영체제라,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운영체제다. 아까 전에 도스를 내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도스에서 아까 전에 명령어를 내가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실행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대화식 운영체제 말고 상반되는 그 개념은 이제 일괄 처리를 말해요. 일괄 처리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총공 카드를 이용한 거, 구멍 따다다닥 뚫려 있는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대화식 운영체제, 인터랙티브 운영체제와 상반되는 게 이제 이런 일괄 처리 방식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닉스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그 특징들, 이거 빼고 C 언어로 작성되었다. 이거 빼고 나머지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운영체제와 비슷합니다. 특징들이. 그래서 굳이 유닉스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할 때 한 개 아셔야 될 것은,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명령을 내릴 때 명령어 끝에 %, 이거를 붙여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백그라운드 수행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하나 이상의 작업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수행이 가능하다. 맞고, 멀티 유저는 지원하지만 멀티태스킹은 지원하지 않는다. 유닉스 운영체제 특징을 물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법용 운영체제의 특징하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이건 멀티 유저 요즘 운영체제 다 지원하고 있고, 멀티태스킹은 요즘 운영체제에서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유닉스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멀티태스킹을. 그래서 답은 2번이고,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식성이 높고 형식간의 호환성이 높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뭐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좀 이거는 좀 외워야 돼요. 유닉스 명령어는 항상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완벽하게 외울 필요 없이 완벽하게 그냥 쉽게 풀려고 하면은 유닉스를 1년 이상
써보는 게 최고예요. 써보면은 안 까먹어요. 운영체제가 실제로 사용해봐야 되는데 유닉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리눅스는 좀 이제 개발자 준비하시는 분은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리눅스가 어떻게 보면 유닉스의 한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가 거의 비슷해서 리눅스 사용 경험자들은 이 딱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아까 전에 도스로 지금 잠깐 뭘 보여줬는데 그 도스를 내가 사용한 지가 보자 20년 또 넘었고요. 25년, 30년 다 돼 가겠네. 도스 써본 지가. 근데 그 전에 몇 년을 이렇게 도스를 계속 사용해 놓으니까 아직도 명령어를 까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솔직히 써본 사람한테는 문제도 아니지만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이거 한 문제 풀려고 해서 또 몇 달 동안 유닉스를 써보는 거는 좀 굉장히 뭐 해야 되노? 좀 과하지요.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물론 유닉스를 배우려고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는 당연히 쓰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이거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유닉스의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좀 외워 주십시오. 위에 세 개, 이 세 개는 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순으로 거의 적었고, 포크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를 생성할 때 FRK, 이제 CHMOD는 이제 사용자 접근을 제어하는 거, CHOWN, 이 O는 이제 소유를 말하지요. 이제 소유자를 변경할 때. CH는 그러니까 다 체인지라는 걸 아시겠죠. CHGRP는 이제 그룹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그 다음에 CAT는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고, 이제 파이프가 이거를 그냥 파이프라고 말하지, 기호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우리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거, 그겁니다. 명령 결과를 다음 명령형으로 넘기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 예시를 한 개 보여드려야 되나? 만약에 지금 이 기호 파이프 이렇게 쓰고 사이드 쓰고 무슨 A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B라는 명령을 한다. 그러면 이제 A가 무슨 연산을 한 결과를 B에 적용해서 실행을 하는 걸 말해요. 그게 이제 이게 파이프입니다. 제 같으면은 이게 조금 다른 응용 취지에 비해서 좀 특이한 명령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자주 더 낼 것 같은데, 일단은, 얘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이제 세트고, 체인지 뭐 하면 이렇게 되니까는, 몇 개 안 되네, 그러면. 하나, CH로 시작하는 거, 이건 한 번에 가지고, CAT하고 파이프하고,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이 정도 알면 되고, 유닉스에서 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말해요. 거창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쉘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있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닉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쉘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리눅스에도 쉘이 이게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OS의 기본적인 내장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그겁니다. 쉘이 인터페이스다. 도스를 예전에 좀 써보신 분은 도스에서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국내 어떤 개발자가 그때 개발한 건데, 조금 사용하기 되게 편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도스를 써본 사람은 쉘을 다 압니다. 어쨌든 유닉스에서 셀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입니다. 명령어 놓고 한 거.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셀. 셀이네. 유닉스 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맞고 프로세스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기억장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명령어 해석기 역할을 하거나 우리 사용자의 명령어를 받아서 실행을 하니까 당연히 해석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하여 프로그램 호출한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셀은 인터페이스다. 그 다음에 가끔 이거 세 개, 네 개 넣어놓고 이상한 거 한 개 더 넣어놓고 다음 중 유닉스의 셀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과목 운영 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과목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마이크로 전자계산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훑어봤을 때, 3과목이 5과목을 완전히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복에서 많이 설명할 게 없어요. 5과목의 마이크로 전자계산기는. 그래서 원래 이게 3회차로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마이크로 전자계산기를 이거를 다음 그냥 1시간에 끝낼 겁니다. 한 해로만 간단하게 그 3과목에서 3과목 기출 문제와 5과목 기출 문제를 비교해서 3과목에 없는 부분만 내가 좀 추론해 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대충 봤을 때는 전혀 없었는데 그걸 철원해서 이제 1시간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 다음 한 회차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종료를 하고 이제 실기도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목 마이크로 전자계산기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